뉴욕 맨해튼의 초고층 아파트, 실리콘밸리 대저택, 이런 걸 트로피 홈이라고도 부릅니다. 슈퍼부자들이 과시를 하기 위해 선택하는 집, 미국 경제지 포춘이 처음 썼던 트로피 와이프, 또 반대로 트로피 허즈번드라는 접두사에서 파생된 건데요. 얼마 전에 반포 국평 84제곱미터가 60억 원에 팔렸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런 트로피 홈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 웩떠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통계를 왜곡하면서 주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걸 국토부가 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평범한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되겠냐, 이런 거죠. 요즘에 아파트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에서 연봉 8천만 원인 가구가 아파트를 사려면 11년이 넘게 걸린다.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서울과 지방 차이도 커지고 서울 안에서도 더 벌어져서 상위 20% 아파트 값이랑 하위 20%의 가격 차가 2021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뭐 신고가가 얼마다, 청약 경쟁률이 뭐 몇배 대 1이라더라, 되면 얼마나 로또라더라, 그런 것까지 하도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한국의 아파트입니다. 혹시 아파트 중에 이름 제일 긴 아파트 몇 글자일까요? 25글자까지도 나왔어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 1차,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고난이도 암기력 시험 같은 느낌. 원래 지역이나 회사 이름 붙은 게 많았는데 압구정 현대, 대치은마, 잠실 주공, 브랜드 아파트가 나오고 거기에 펜네임이라고 불리는 별칭까지 붙으면서 쭉쭉 늘어났죠. 단순하게 영어 단어를 사용하다가 다양한 나라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또 이걸 합쳐서 신조어를 만들고, 강이나 호수 조망권이 있으면 리버, 레이크, 공원이나 숲 옆에 있으면 파크, 포레, 바다가 있으면 오션뷰, 마리나. 서울의 아파트 1527개 중에 단지명이 10글자가 넘는 곳이 33%에 달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집값이 오르는 건가? 암튼 반세기 전 1970년에는 아파트의 비율이 1%도 안 됐는데 아파트 이름 길이처럼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은 단독주택의 3배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가 1955만 호인데 이 중에 64.6%가 아파트니까요. 이런 한국의 아파트 현상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지리학자인 발레리 줄레조. 한국 아파트를 다룬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인이 아니라 이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프랑스에서는 슬럼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에 온상이 되면서 외면을 받은 아파트라는 주거 환경인데 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지? 충격 같은 걸 받고 연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론은 한국의 아파트와 프랑스의 아파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같은 프랑스 용어를 찾지 못했다. 프랑스에서 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도심으로부터의 배척,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다는 걸 상징하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그 반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연구라서 지금은 차이가 더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특성의 아파트는 그때 당시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초창기 아파트는 부의 상징,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식민지 시대 중심도시 경성에도 이 아파트라고 불린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3층짜리 미쿠니 아파트, 요즘의 아파트 같은 느낌은 아니었죠. 또 도요타 아파트로도 불린 4층짜리 충정 아파트도 있었고요. 근데 이 시절 아파트는 한국인에 의한 것도 한국인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아파트는 전쟁이 끝나고 등장했습니다. 1957년 중앙산업이 지은 중앙아파트가 최초고요. 1958년 역시 중앙산업이 시공한 4, 5층짜리 세 종합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딸린, 그리고 1962년 주택공사의 야심작 마포아파트가 준공됩니다. 대단지에 입식 부엌이 도입되고 발코니도 있고, 처음엔 입주율이 10%도 안 됐어요. 이때부터 미분양 흑역사가 있었던 거죠. 다들 아파트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일단 최대 관심사가 그럼 김장독은 어디다 묻느냐 였대요. 마당이 없으니까 장독대 못 놓는 거, 또 꽃 못 심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너무 적응이 안 되고 그 와중에 사고도 터졌어요. 연탄 보일러를 뗐는데 가스가 새면서 일가족 6명이 실려가고, 또 왠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손사래를 치니까 주공에서 실험도 했어요. 기니피그를 방에다 풀어뒀는데 멀쩡했다고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겠는 거지. 어떻게 동물이랑 사람이랑 같냐. 그러니까 결국에 주공 건축부장이 직접 가스가 가장 많이 샌다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오기도 하고, 인체 실험? 그때는 좀 지금이랑 많이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1966년부터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린 김현옥 서울시장이 각종 건설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돌격이라고 쓴 헬멧을 쓰고 현장을 지휘했어요. 김현옥 불도저 시장이 직접 불도저를 타고 각종 지하도, 청계 고가, 남산 터널, 강변 도로를 뚫고 한강, 여의도, 영동 개발. 건설은 나의 종교라고도 했는데
1970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합니다. 마포 와우산 자락에 지은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사상자가 60명이 넘었는데 누가 봐도 부실공사였던 게 15동을 다 짓는데 고작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비용도 최소화했고 예고된 사고였죠. 김현옥 시장도 이걸로 물러나고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탄탄했어요. 일종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느낌인데 1971년 준공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어떤 상황에서도 시범을 보여야 한다는 아는 형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벽에 못을 박는데 못이 안 박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12층짜리 고층에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모든 승강기마다 제복을 입은 운전원이 배치됐어요. 8명을 뽑는데 400명이 지원했대요. 그랬던 시범 아파트도 또 미분양. 서울시 고위직들한테 거의 강매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다가 새로운 개념의 아파트가 등장하죠. 중산층 아파트의 선구적 모델, 대저택이란 뜻의 맨션이란 이름을 단 한강 맨션이었습니다. 일본 고급 아파트에 맨션이란 이름이 많은 걸 착안한 건데 특히 동부 이촌동에 지금도 맨션이 많이 있죠. 최고급 자재,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 상수 온수 시스템도 갖추고 200만 원을 들여서 모델 하우스도 짓고 광고비로 800만 원을 썼대요. 이 현대식 아파트의 시설을 보면 난방, 수도, 부엌 등의 서양식 장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도 처음에는 분양이 저조했어요. 근데 여기서 연예인 마케팅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마케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입주 1호가 강부자였어요. 그리고 배우 고은아, 문정숙, 패티김이 뒤를 이어서 들어온 거죠. 아파트가 저소득층을 위한 게 아니라 중산층, 상류층을 위한 주거 공간이란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파트의 편리함을 알게 되고 살만하다는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웃돈이라는 걸 줘야 거래가 되고 그때부터 프리미엄, 피가 붙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입주 가정부를 위한 식모방도 따로 있었어요. 서울 주택의 52.9%가 식모를 두고 있었다는 기사도 있던데 거의 한 집 걸러 한 집으로 있었던 거죠. 22평짜리 아파트에도 식모방이 있고 새빵살이를 하는 집에도 판잣집에도 식모를 뒀다는 기사도 있고요. 1968년에 대통령 목을 따라왔다던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푸에블로 사건, 또 울진 삼척 부장공비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강남 개발이 촉진되고요. 대단지 주공 아파트들이 쭉쭉 생기죠. 첫 주자는 1973년 반포주공, 공고에는 남서울 아파트로 나갔어요. 그때 둘만 나와서 잘 살자 뭐 이런 가족 계획을 할 텐데 분양 우선순위에 영구 불임 시술을 받은 자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정관 수술을 받은 분들이 많이 당첨이 되기도 했어요. 신기하죠? 산에 가서 친구들 모이면은 넌 내시촌에 산다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고맙고 이게 눈물 났는데 좀 미안한 감도 있었죠. 속으로 조금. 그리고 원래 모래밭이었던 잠실주공, 지금의 엘리트레, 그리고 둔촌주공도 있고요. 제3 한강뷰, 지금의 한남대교를 놓고 민간개발도 활성화가 되고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압구정 현대가 올라갑니다. 타락군이 생기고 영화에도 계속 나오면서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완전히 변하고요. 한 번쯤은 꼭 살아보고 싶은 집으로 바뀐 거죠. 아파트 값이 처음 급등한 시기도 이때입니다. 1973년 철근 파동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값도 올랐고요. 은행원 평균 월급이 52,000원 이랬는데 분양비가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랬으니까 그때는 줄 서서 분양을 받았는데요. 줄 서는 알바도 등장했다고 하고요. 1975년에 양도소득세가 신설되면서 불이 확 꺼졌어요. 1977년 중동특수 이후를 1차 급등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때부터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청약도 시작되고요. 여의도 목화아파트 경쟁률은 45대 1, 현장에 4,000명이 몰렸다는데 여의도 초등학교까지 한 500m 정도 줄을 서고 여의도 화랑아파트가 70대 1, 화곡아파트는 178대 1이었어요. 그때 재밌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80년대는 아파트의 시대였습니다. 주택 전체에서 아파트 비중이 단독주택을 넘어섰고요. 개포지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투기, 광풍이 불죠. 탐욕의 상징, 복부인이 전면에 나서고 딱지, 종류도 많아요. 마른 딱지, 물딱지, 이른바 떴다방, 전국이 투기장처럼 되고 딱지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뭐 분양권 그걸 사서 또 파는 거야. 거기다 얼마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파는. 지금은 뭐 전매 제한이 뭐 2년이 있고 2년 뒤에 팔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매 제한도 없고 또 양도소득세도 없었을 때는 1억짜리를 1억 1,000에 팔면 그 1,000만 원이 다 자기 소득인 거고 막 그랬던 거죠. 이곳에는 지금 이동 복도방이 차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뚫으세요?
1980년대 후반에는 집값이 폭등한 시기입니다. 그때 뭐 경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삼저, 호황, 유동성이 넘치고 그게 부동산으로 줄줄 들어오고 진짜로 뭐 화랑이었죠. 또 88 서울올림픽 전후로 잠실의 올림픽 선수촌, 처음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아시아 선수촌 엄청났어요. 그리고 1989년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이 발표되죠.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속전속결로 그냥 막 모델하우스에 줄이 무슨 거의 추석 연휴야. 그러면서 서울 주택 가격이 안정을 찾는 듯 보였어요. 미분양이 늘고 또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고 그때 남산 외인 아파트도 폭파시 됐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 뭐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테레비 앞에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막 사람들도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보고 그랬어요. 확 무너져 내리는 거. 1995년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투기가 쉽지 않게 되고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단기 대폭락을 경험합니다. 깡통 주택이 생겨나고 그땐 무주택이 상팔자였던 시기였어요.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1999년 6월에 분양을 했는데요. 그때 분양률이 20%에서 30%에 불과했다는 거 유명한 얘기죠. 삼성은 미분양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임원들한테 강매하고 여의도 시범때랑 똑같았어요. 근데 여의도 시범이 분양가보다 한 20배 정도 올랐고 타워팰리스도 거의 10배 지금 올랐죠. 울며 겨자 먹기였는데 지금은 어떨지. 삼성동 아이파크도 2000년 11월에 분양했는데 계약률이 20% 아래였어요. 그래서 계약을 다 취소하고 2001년에 재분양을 했죠. 목동 하이페리온도 참패였어요. 참 하이페리온은 여의도 63빌딩을 제치고 국내 최고층 빌딩 1위였던 적도 있었죠. 1년 만에 더 높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7년 뒤에 해운대 두산이브 더 제니스와 해운대 아이파크가 들어섰고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부산 해운대에 있는 LCT죠. 최고 85층에 339m 높이입니다. 건물을 통틀어서 2등이고요. 1등은 롯데월드 타워. 아무튼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업계에서도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러다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생겨난 거죠. 1999년, 2000년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삼성물산의 레미안, DADNC 이편한 세상이 나왔죠. 분양 광고, 상표권 출원 등등 누가 먼저냐는 분분한데 첫 브랜드 아파트는 1981년에 중앙 하이츠란 얘기도 있고 아무튼 2000년 이후로 GS건설 자이, 대우건설 푸르지오, 포스코 더샵,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등등도 생기고 최정상급의 연예인들도 모델로 쓰고 그러면서 아파트의 브랜드에 따라서 가치가 막 매겨지고 그렇게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2001년부터는 다시 집값이 오릅니다. 강남 아파트가 10억을 돌파하고요. 한 달에 막 1억씩 오른다고 하고 2003년 이후로 대책이 막 쏟아지는데 계속 또 오르고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또 팍 꺾이죠. 62대1 경쟁률을 기록한 판교 아파트의 4분의 1이 빈집이었어요. 아기들 카약 놀이터가 있었던 반포자이, 또 단지 안에 호수가 있었던 레미안 퍼스티지 다 미분양이었죠. 부동산에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로 확 몰리면서 전세값은 또 오르고 2010년부터는 건설사들이 또 한 번 이름을 바꿉니다. 기존의 브랜드보다 더 고급임을 내세우는 브랜드들이 등장한 거죠. DADNC의 아크로, 현대건설의 DH, 대우건설 푸르지오 서밋, 롯데건설 르엘 등등. 그리고 2014년 이후로는 다시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한 8년을 올랐나? 그리고 2021년 정점을 찍고 2022년부터 상승률이 꺾였다가 최근에 또 다시 오르고 있죠. 최고가 아파트 기록도 새로 썼고요. 용산에 있는 나인원 한남이 최근에 220억 원에 거래됐는데 200억 원에 거래된 지 며칠 만이었죠. 청약도 광풍 수준이고 최근에 동탄역 롯데캐슬이 최고 기록을 썼어요. 국평 한 가구 무순위에 294만 4천 명이 신청을 했고요. 동작의 흑석자이는 두 가구 모집에 93만 4천 명이 몰렸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집이라는 게. 아무튼 집값은 적정해야 하고 주거 환경은 더 나아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부디 좀 안정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